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기술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8월 민간 고용이 37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8월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가 61.1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가 59.9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원유 재고가 716만 9천 배럴 줄어들면서 예상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에서 40만 배럴 증산 계획이 유지됐습니다. 포드가 주요 브랜드의 생산량을 감축합니다. 반도체 부족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캐시우드가 줌비디오와 로빈후드의 대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다우지수가 하락을 하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 텐데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떨어진 반면에 S&P 500 지수는 0.03%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3%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소식에 다우는 하락 출발했고 S&P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8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37만 4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였던 60만 명 증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고용 시장의 회복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8월 고용 보고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ADP 민간 고용 발표 이후 장중에 1.29%로 하락세를 보이며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는 59.9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웃도는 확장세를 보인 반면에 8월 마켓 제조업 PMI는 61.1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에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부동산주와 유틸리티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 반면에 에너지주와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살펴보면 오늘 빵주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미국 공항에서 아이폰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이나 주 아이디 등을 스캔해 애플 지갑에 저장할 수 있도록 애플 지갑 앱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먼저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장 애플의 주가는 0.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구글은 2023년부터 크롬북 노트북과 태블릿 등에 자체 개발한 CPU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글은 인텔과 AMD가 만든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0.3%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인텔과 AMD의 주가는 0.7%에서 0.6%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 번스라인은 아마존의 광고 비즈니스 부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0.2%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로젠블렛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목표가는 $400로 유지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이날 은행주들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특히 웰스파고는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웰스파고가 부정 영업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대처에도 실망한 가운데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줌비디오는 캐시우드가 전날 줌의 주식 20만 주가량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에 캐시우드는 팬데믹이 끝나간다고 해서 줌과 로쿠 등 재택 수혜주들을 매도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줌의 주가는 0.5%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또한 캐시우드는 전날 로빈후드의 주식도 26만 주가량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장 로빈후드의 주가는 0.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용 태양광업체인 썰런도 보겠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비용 상승이 계절성과 관련된 것으로 봤고 높은 재고 보유 등으로 공급망 문제에서도 썰런이 나은 위치에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썰런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 목표가도 $86로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썰런은 6%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플러그파워의 경우 울프 리서치는 플러그파워가 수소 연료업계에서 중장기 성장을 위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시장이 2050년까지 최대 8억 톤까지 성장해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0%가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플러그파워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34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니오는 공급망 제약을 언급하며 3분기 인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0.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버도 보겠습니다. 키방크는 식료품 배달 부문에서 우버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우버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버는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하며 해외 사업 축소를 통해 수익성 제고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우버의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일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떨치고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는 61.4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프랑스 깍크 지수는 1.18%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4%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WTI는 오펙 플러스가 기존 감산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고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매달 40만 배럴씩 감산을 완화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TI 가격은 0.1% 오른 $68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1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1% 내린 $1,816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9월 2일 목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바로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경제 지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증시 전망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소식 홍성진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밤사이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와 9월 증시 전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큰 관심을 모은 미국의 8월 민간 부문 고용 지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의 잭슨 홀 연설 이후에 시장은 8월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37만 4천 명 증가로 월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월가 전문가들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60만 명 증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ADP 연구소의 수석 전략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신규 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올해 들어 4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물론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전 레벨인 700만 개의 일자리보다 현재의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외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고용시장의 큰 방해 요소로 꼽혔다고 전했는데요. ADP 연구소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끌고는 있지만 델타 변이가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증가세가 하반기 중에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8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됨에 따라 현재 전문가들은 오는 3일에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역시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CNBC는 밤사이에 9월 증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CNBC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9월 증시를 긍정적으로 봤다면서 계절적 약세와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견고한 GDP 성장률이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8월 중에 발표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역시 예상보다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진하게 발표됐던 미국의 8월 민간 고용 지표와 함께 9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에서 하루 40만 배럴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밤사이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점진적인 석유 증산 정책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오펙 플러스는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는 방식의 감산 완화 정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지난해 4월에 결정한 감산 규모를 매달 40만 배럴씩 줄여나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산유량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펙 산유국의 증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시한 이유는 오펙의 증산안이 전 세계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정하다는 제안이 나오지 않았고 회의 1시간 만에 기존 합의 내용을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의 증산 압박에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의 불확실성으로 증산 규모는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라인 퓨처스의 수석시장 전략가는 올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하루 40만 배럴씩 생산을 늘리더라도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오펙 플러스 위원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의 석유 수요 전망은 상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기존 328만 배럴에서 420만 배럴로 올랐습니다. 에너지 에스펙트 싱크탱크의 창업자는 원유 수요가 2022년 하반기에는 2019년 수준으로 다시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라이스테드 에너지의 석유 시장 전문가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한 폐쇄 조치를 감안할 때 수요가 예측대로 빠르게 오르지 알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멕시코만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도 여전히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아이다에 따른 전력망 파괴가 상당하다며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오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WTI 가격은 상승하기는 했지만 브렌트유는 오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가운데 오늘 에너지 섹터가 가장 부진했다는 점도 짚어드리겠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년 전에 S&P 500에서 제외됐던 게임스톱이 재편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한 6% 정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GME에 대한 평가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게임스톱이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일 게임스톱의 주가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올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 역시 무시 못할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올 연말에 있을 S&P 500 지수 재조정 때 게임스톱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게임스톱은 올해 초 1세대 밈주식으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레딧의 주식 커뮤니티 채널 월스트리트 배츠를 중심으로 공매도 세력에 대항해 게임스톱을 매수하자는 움직임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10달러 선을 유지하던 게임스톱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무려 200달러 선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들어 다시 한번 밈주식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한 달 기준으로도 45%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게임스톱의 무서운 주가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연말에 있을 S&P 500 재조정 때 편입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최근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S&P 500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우선 기업의 시가총액이 최소 131억 달러 이상을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게임스톱의 시가총액은 약 160억 달러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여기에 게임스톱의 높은 유동성 역시 편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게임스톱의 거래는 최소 25만 주 이상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게임스톱이 마지막 조건을 충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최근 분기에 순이익을 내야 되고 지난 4개 분기 동안 누적 순이익이 플러스로 유지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게임스톱은 이미 올해 1분기에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고 지난해 3개 분기에서도 손실을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장은 오는 8일에 발표될 예정인 게임스톱의 2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월가 전문가들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데이트랙 리서치의 공동 창립자는 게임스톱이 그동안 밈주식으로 취급받아온 만큼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스톱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우선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초에 1세대 밈주식으로 떠오르면서 정말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게임스톱이 다시 한번 S&P 500 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캐시우드 소식입니다. 줌과 로빈후드, 캐시우드가 대거 매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혁신 투자가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줌비디오가 크게 하락하자 이를 다시 사들였다고 이를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줌비디오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제기되어 전날 주가는 16% 이상 하락한 바 있는데요. 캐시우드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15만 7천 주, 또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ETF에 3만 6천 주 이상을 편입했습니다. 총 20만 주가량을 매입하면서 이번에 사들인 줌 주식은 5,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지난 7월 한 인터뷰에서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면서 줌과 로쿠와 같은 재택 관련주를 매도한 것이 실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크게 바꿀 것이라며 과거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일 거래 목록에는 주식 평균 매입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줌 매수로 손실을 보았는지는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그동안 캐시우드는 드래프트 킹스나 로블록스와 같이 자신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해왔는데요. 이번에 로빈후드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아크 핀테크 ETF에 26만 주를 추가하며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1,150만 달러 정도의 로빈후드 주식을 편입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작년에 줌과 테슬라 등 급등주를 통해 수익을 크게 낸 바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눈에 띄는 실적은 아직입니다. 오히려 올해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0.6%가량 내려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줌과 로빈후드를 저점 매수했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5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스크와 베조스의 우주전쟁, 트위터에 여러 가지 소식이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스페이스X의 수장 일론 머스크와 블루오리진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다툼이 현재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일 머스크의 트위터 글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 대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베조스의 전문 직업이 되어버렸다면서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아마존의 자회사 카이퍼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인공위성 사업이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다르다며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스타링크 위성 1,740기를 쏜 상태고 또 2세대 스타링크 위성 역시 3만 기를 지구 궤도에 발사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아마존의 자회사 카이퍼는 스페이스X가 지난 7월 29일 FCC에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한 종류의 인공위성 네트워크만 신청했지만 8월 달 수정안에서는 이를 2종류로 늘렸다면서 이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과 어긋난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사실 머스크와 베조스의 법정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올해 초에도 베조스는 스페이스X가 나사와 맺은 계약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는데요. 당시 베조스는 나사가 달 착륙 시스템 공급업체로 스페이스X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결점이 발견됐다면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나사는 달 착륙 시스템 공급업체로 2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페이스X만 선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베조스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반발한 것입니다. 한편 오늘 머스크의 발언과 관련해 아마존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이전에도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간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두 대표 간의 갈등도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시사 잡지 디앤틀릭은 베조스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서 달이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주 산업을 두고 세계 최고 부자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법정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유망 원자재 ETF를 정리해봤습니다. 전가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금속 시장의 호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또 중국의 코로나 확산 등 불확실성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도 원자재 시장, 그중에서도 금속 시장의 입지가 확고하다고 봤습니다. 오늘은 금속 관련한 4가지 원자재 ETF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DBB ETF입니다. 산업용 기초 금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와 알루미늄, 아연의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금속들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31% 이상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GSG ETF입니다. 원유부터 옥수수, 알루미늄, 구리, 금과 은 등의 원자재 선물 상품을 중심으로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세계 생산량을 기준으로 종목별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 달치 선물 계약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현물가를 잘 반영합니다.
세 번째는 JJC입니다. 블룸버그 인덱스를 벤치마킹하는 상장지수 채권으로 특히 이 커퍼, 구리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약 2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올해 수익률은 20%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특히 구리가 장기적으로 전기차와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구리를 새로운 석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RJZ, 로저스 국제상품 인덱스 귀금속 상장지수 채권입니다. 실물 경기 측면에서 산업재 금속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원자재, 그중에서도 금속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원자재 투자가 많이 활용되고 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분석과 함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조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내년 말까지 5,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S&P 500 지수, 작년 3월에 이제 팬데믹 선언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부터 연말까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엄청났죠. 올해도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상 처음으로 4,500 돌파했었고요. 지수가 큰 조정도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월가의 금융회사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스위스계인데 이제 월가에 있습니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 여기서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깜짝 실적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 1분기도 내놨고 2분기도 이렇게 깜짝 실적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요. 미국 정부 또 페드 중앙은행이죠. 여기 정책 지원도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덕분에 내년 상반기에는 4,800까지 오르고 지금 이제 4,500 좀 넘었지 않습니까? 내년 말에 이제 5,000까지 오르는 대기록을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한 저축액을 쌓아놨는데 덕분에 이런 저축을 소비로 이제 연결시켜서 소비 수요가 늘 것으로 봤습니다. 페드가 시장에 보내고 있는 신호도 긍정적이라는 그런 분석을 했는데요. 연내 테이퍼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미 테이퍼링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아주 먼 얘기다. 이렇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엊그제 이제 잭슨홀 그 미팅 화상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에 주목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 이게 2013년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페드가 조심스러운 행보를 지속해서 보일 것이다. 그래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점도 강세장 전망을 뒷받침하는 주요 배경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갈수록 약화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미 4,5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UBS 분석에 따라서 5,000선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택 가격 상황도 좀 체크를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작년부터 신기록을 써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 팽창 정책 워낙 이제 강하게 쓰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택 관련 지표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발표가 됐는데 가장 최근 이제 기준이 이제 6월입니다. 6월치 기준으로 이제 그 발표한 걸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 1년 만에 18.6%나 급등했습니다. 1987년부터 이 케이스 실러 지수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34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신기록을 이제 쓴 것이고요. 이 지수가 작년 5월부터 1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주택 가격이 그냥 급등하고 있죠. 특히 피닉스, 애리조나주의 이제 피닉스라든지 또 이제 샌디에이고, 시애틀 같은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이 특히 많이 뛴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평균 집값이 1년 전보다 30%나 뛴 그런 도시도 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처럼 공급 부족이 우선
우선 꼽히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주택 재고가 많이 줄었거든요. 새로 짓는 이제 이런 공급업체들의 어떤 물량도 많이 부족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수요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이 많이 줄었고 수요는 많이 늘어난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미국 부동산 중개 협회가 지난달에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 이걸 발표했는데요. 역시 1년 전보다 거의 18%, 17.8% 이렇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택의 중간값이 35만 9,900달러 이렇게 역사적인 이제 고점까지 이제 달한 것이고요. 우리 하나로 환산하면 4억 원이 좀 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제 백악관이 집값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현재서 되고 있고요.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9월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증시 전략도 잘 세워봐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볼 만한 일정과 이벤트까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쉼없이 지금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이런 어떤 매수 세력,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수익을 냈다.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세 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주요 경제 지표로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9시 30분에 나올 고용 지표 이게 일단 주목이 되고요. 8월에 비농업 일자리 수, 그다음에 실업률. 이건 미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전달처럼 이런 경기 고용의 회복세가 완연한 것으로 나타나면 조기 긴축 주장이 이제 힘을 얻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뉴욕 증시가 이제 4일만 열립니다. 월요일이 노동절 휴일이기 때문이고요.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일정으로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페드가 중앙은행이 내놓는 이제 경기 상환 판단 기초 자료입니다. 이달 21일에서 22일 이틀 동안이죠.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도 테이퍼링 일정을 공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거의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FOMC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페드가 요즘 경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베이지북에 담겨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베이지북이 경기 회복세의 방점을 찍는다면 아까 이제 고용 회복세와 똑같이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건데요. 11월 안팎에는 채권 매입액을 실제로 줄여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팬데믹 선언 이후에 실업자들에게 추가로 주당 $300씩 실업급여 혜택을 지금 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주말에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미 20개 주 가운데에서 거의 30개 가까운 추가 수당 지급을 이미 중단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 주말에 이제 완전 중단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실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조금 적극적인 구직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직에 나서게 되면서 고용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 이렇게 주목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요즘의 어떤 고용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일부 몇 개 기업들은 이제 주목할 만한 몇 개 기업들은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 매수세가 작년 말부터 쏠렸던 어떤 게임스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게임스톱, 또 룰루레몬, 오라클, 퓨얼셀 에너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조재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머니 인포메이션의 강수민입니다. 9월 2일 목요일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되는데요.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 변동을 측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8월 말 외환 보유액을 공개한다는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미국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보스틱 총재는 물가는 물론 고용 관련해서도 미국 경제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테이퍼링을 10월에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연설에서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합니다. 지난 발표 때는 35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번 발표 때는 34만 건으로 소폭 하락세가 예측됩니다. 또 미국 상무부는 7월 무역 수지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7월 공장 주문도 공개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 확정치도 오늘 발표됩니다. 지난달 발표 때는 2.3%를 기록하며 5.4%였던 1분기에 비해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생산성과 노동 관련 인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달 수치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증시 개장 후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